환갑을 넘긴 나이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 32살의 며느리, 아니 내 아들의 동거인인 지영이가 짐을 싸서 나갈 때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에 내가 아껴둔 다이아몬드 반지를 쥐어주었죠. 이건 시어머니로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살아본 여자가 주는 응원이야. 지영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결별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혼자가 되었고 지영이 또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부관계를 숙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숙명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면 과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30년 넘게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나의 65년 생애가 지영이의 젊은 눈동자 속에서 투영되던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시어머니가 되기보다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는 동지가 되기로 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쪼개어 지영이의 독립 자금을 보탰을 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인 수업료였습니다. 이제 그 폭풍 같았던 1년의 기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는 65세의 은퇴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고 내게 남은 건 서울 변두리의 30평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외아들 정훈이는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컸다고 믿었죠. 나의 일상은 정갈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정오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정훈이가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온 그녀는 내가 알던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말투가 생경했습니다. 지영이는 IT 기업의 개발자였습니다. 그녀는 정훈이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파트너로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각자의 자산을 관리하며 명절에도 각자의 부모님 댁에 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당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부장적인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훈이는 그런 지영이의 조건을 수락했다며 나를 설득했죠.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래. 피곤하게 제사 지내고 명절에 음식하는 거 싫어해.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비혼식,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훈이가 무리한 투자로 빚을 지게 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훈이는 지영이에게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고 지영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잖아. 내 투자의 실패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해?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갈등했습니다. 전통적인 시어머니라면 당장 며느리를 꾸짖었을 겁니다. 남편이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영이의 태도가 부러웠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친정 폐물을 다 팔아치웠던 나의 젊은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훈이는 내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좀 설득해줘. 걔 돈 많아. 적금 든 거만 1억이 넘는데. 아들의 비굴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영이를 조용히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설득하려는 마음 반, 확인하려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내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부러워요. 은퇴하시고 혼자서 멋지게 사시는 모습이요. 하지만 저는 정훈이랑 살면서 자꾸 작아져요. 정훈이는 파트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전의 아버지들처럼 저를 보살펴줄 누군가로만 생각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변화된 세상에 몸만 와 있을 뿐 정신은 여전히 내가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편에 서서 지영이를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지영이의 손을 잡고 이 비정상적인 굴레를 끊어낼 것인가. 나는 지영이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냉정하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라고 선언했죠. 대신 지영이와 나는 비밀스러운 고부 연대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 정훈이 몰래 전시회를 가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65세의 나와 32세의 그녀는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지영이는 내게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능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인생의 파도를 넘기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정훈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부 관계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유아 수업을 등록했고, 지영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이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자기가 사고친 일들을 내가 적당히 무마해주고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독립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내게 어머니, 나중에 우리 같이 실버타운 갈까요? 아들이나 남편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농담이 내게는 어떤 보장된 미래보다 더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정도 우리는 정말 쿨한 고부로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모래성 같았습니다. 정훈이의 빚 독촉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지영이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지영이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말려보았지만 정훈이는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라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요. 지영이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자유로운 동거는 아들의 집착과 이기심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가 울면서 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훈이가 그녀의 노트북을 부수고 가방을 뒤져 통장을 찾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만 키웠어. 그 밤 우리는 밤을 새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할 거라는 기대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형성된 자아를 버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만 그녀의 인생이 산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30년의 세월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훈이가 사체에 손을 댔고 그들이 지영이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지영이는 직장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영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을 끊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요. 나는 정훈이를 불러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를 팔아서 내 빚을 갚아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영이와 헤어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나하고도 끝이다. 나는 이제 너의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 정훈이는 처음엔 발악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돈 5억 중 3억으로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고 남은 2억을 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위자료가 아니야. 내가 내 친구로서 나에게 준 기쁨에 대한 보답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미천이야. 지영이는 거절했지만 나는 강경했습니다. 너마저 이 돈을 안 받으면 내 지난 세월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제발 받아줘. 아들은 돈을 챙겨 떠났고 지영이도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과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한 여자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빌라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며 가끔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옥순 씨로 삽니다. 아들에게서는 가끔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지만 나는 단호하게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냉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기분입니다. 지영이와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고 해외 지사 발령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다시 만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롯이 서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예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은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그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고부라는 이름에 굴레를 벗어던지고서야 비로소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때 가장 위험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쥐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밧줄이 혹시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줄을 놓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다.